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종합 뉴스입니다. 교회와 광화문 집회 관련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서구청은 공무원이 잇따라 감염되면서 청사를 폐쇄하기도 했었죠. 직원과 접촉해 격리했던 이재현 서구청장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양성 판정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현 서구청장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내 첫 자치단체장 감염 사례입니다. 이 구청장은 지난달 24일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지난달 23일 확진 판정을 받은 서구청 공무원 A씨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됐기 때문입니다. 이 구청장은 지난달 20일 주민단체 관계자 등과 함께 참석한 간담회에서 A씨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구청 직원들이 모두 검체 검사를 받았고 청사도 3일간 폐쇄 조치됐습니다. 자가격리를 하던 이 구청장은 1차 검사에선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2차 검사에선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구청장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A씨와 관련된 확진자는 16명으로 늘었습니다. A씨의 감염 경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격상됐죠. 수도권 일대 이동량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2,000명에 육박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었는데요.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화문 집회와 교회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하자 정부는 지난달 23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 모임과 행사 등을 금지하고 클럽과 노래 연습장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도 집합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이후 수도권의 이동량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휴대전화 이동량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23일부터 27일까지 2단계 시행 전보다 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신규 확진자도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1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222명으로 5일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조치가 일정 부분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누적 확진자는 2만 명을 넘었고 새로운 집단 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여전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2.5단계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최근 수도권에서의 위험도를 본다면 방역 수칙 준수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여 확산 계기를 획기적으로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수도권 주민분들은 약속과 모임을 하지 마시고 안전한 집에 머물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방역당국은 중증 환자 치료병상 43곳, 감염병 전담병원 1,330곳을 확보했습니다. 또 경증 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수용 규모는 2,600여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코로나19 확산세를 잡은 건 다행입니다. 그런데 곳곳에서 깊은 한숨이 터져나옵니다. 자영업자들의 시름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생계 위협까지 호소하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김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재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는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외출이 줄어들고 재택근무가 늘면서 단골 손님의 발길이 끊기는 경우도 잦습니다. 자주 오시는 분들이 안 보이는 거 보면 재택인가 보다 싶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오시는 분들이 지금 안 보이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여기에 한층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면서 이런 경제적 피해가 더 커지고 있다는 게 지역 상권의 전반적인 반응입니다. 매장 안에서 음료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거나 공부를 하는 손님이 줄을 이뤘던 일부 프랜차이즈형 커피 전문점의 경우 매출이 평소 대비 3분의 1로 줄었다고 하소연합니다.
들어와서 이제 뭐 이렇게 상담도 하고 여기서 회의원들 전통시장에 리포트하면 뭐 대화도 나누고 그런 공간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매출이 사실은 많은 편이에요. 당구장과 골프 연습장 등 아예 문을 닫아야 하는 실내 체육시설은 더 큰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용 제한 기간이 늘진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입니다. 수익이 안 나니까 빚만 늘잖아요. 장사가 이제 꾸준히 돼야지만 뭐 월세도 내고 내가 생활할 수 있는 수익도 생활비도 갖고 하는 건데 그 부분이 안 되니까 그게 되게 지금 어려워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확실히 그건 더 힘들어지는 거죠. 코로나19로 생계 위협에 내몰리고 있는 자영업자들. 하루빨리 확산세가 꺾여 평소처럼 영업할 수 있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다중 이용시설도 문을 닫았죠. 복지관이 문을 닫으면서 동네 공원에는 어르신들이 늘었습니다. 대화도 나누고 운동도 하면서 적적함을 달래고 있는데요. 하지만 방역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서주헌 기자입니다. 노원구의 한 공원. 평소 어르신들이 모여 장기와 바둑을 두던 장소에 안전띠가 여러 겹 둘러져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25일부터 사용이 금지된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공원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더위를 피해 모여 앉을 수 있는 그늘에도 운동기구가 있는 곳에도 어르신들이 보입니다. 제가 이제 무릎을 수술해서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경은 써지긴 해요, 사실. 코로나 있기 전보다는 하고 나서 여러 사람이 만지면 되니까. 여기는 그 확진자가 없다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는 그래도 안심을 하고 오는 거죠. 저쪽은 가도 거기 확진자가 있다고 그냥 거기를 못 간단 말이에요. 긴급 휴관에 들어간 노인복지관 앞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어르신들이 곳곳에 모여 시간을 보냅니다. 복지관 문이 닫혔어도 적적함을 달랠 길이 없어 매일같이 밖에 나옵니다. 밥만 먹으면 이거 살아. 갈 데가 어디가 있어. 공원밖에. 우리 공원에는 다 저기에는 다 건강한 사람들이니까. 문제는 야외인 공원도 100% 안전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공원에 나온 어르신 대부분은 마스크를 쓴 상태지만 대화를 하거나 운동을 하다 벗는 일도 많습니다. 고령층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그야말로 치명적입니다. 9월 1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사망자 324명 중 60세 이상은 302명, 전체의 93%가 넘습니다. 또 최근 급증하고 있는 위중증 환자의 90% 가까이는 모두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입니다. 연령별 치명률은 80세 이상이 20.7%, 70대가 6.6%, 60대가 1.42%로 70대 이상 80대 어르신들에서의 치명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지금으로서는 공무원들이 일일이 현장에 나가 계도 활동을 벌이기도 쉽지 않은 상황. 결국 개인 스스로가 방역에 더 신경을 써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르신들은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부득이 바깥 활동을 할 때는 매 순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BTV 뉴스 서주헌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면서 대형 마트 등 실내 공간을 찾는 시민들이 줄고 있습니다. 대신 집에서 가까운 전통시장은 실외인 만큼 상대적으로 더 찾는다고 합니다. 강혜진 기자입니다. 강서구 인근의 한 전통시장입니다. 채소와 과일, 정육 등 다양한 품목을 판매하는 점포 105곳이 모였습니다. 기존의 아케이드가 설치된 시장과 달리 천장이 뚫려 있어 강서구와 양처구 주민들이 자주 찾는 곳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면서 소비자들은 실내 마트보다 탁 트인 전통시장에서 장보기가 더 편하다고 말합니다. 널찍하니 뚫려 있으니까 그래도 마음 편하게 볼 수 있어요. 마트나 이런 데보다 나아. 이게 뚫려 있으니까 좀 낫다고 생각이 들어요. 애들 과태료 들을 때 오지 말래. 그러니까 내가
그냥 온 거야. 우선 밥은 해내줘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마트보다는 이런 시장이 더 마음 편하지 않으세요? 더 마음이 편하죠. 편하기도 하고 여기는 마트가 저기 타고 내려가야 되잖아. 하지만 상인들은 여전히 울상입니다. 뚫린 공간이어서 그나마 사람들이 오고 가지만 거리두기 2.5단계 지침에 야간 장사는 더 어렵다고 호소합니다. 밤 되면 저희는 이제는 이런 분식 장사라 많이 팔리는데 뭐 학원도 왔다 갔다 하면서도 사 먹고 또 술 한잔하고 사 먹고 이런 사람이 전혀 없으니까 장사가 밤 장사가 완전히 빵이에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전통시장 상인회는 마스크 쓰기는 물론 소비자와 거리두기 수칙을 매일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한 3분의 2 이상은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 너무 많이 사람은 줄었고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우선은 여기가 오픈되어 있는 공간이고 그러기 때문에 손님들이 좀 더 많이 찾고 하고 있고 저희 상인들도 마찬가지고 마스크 쓰기를 더 독려하고 그다음에 손님들하고 거리두기를 좀 더 하면서 하기 때문에 좀 더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확진자 급증에 거리두기 2.5단계로 장보기마저 불안하지만 가까운 지역의 실외 전통시장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장볼 수 있도록 마스크 쓰기와 방역수칙 등을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자가격리자의 수도 크게 늘었습니다.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선 개인별 생활 방역 수칙 준수가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지는데요. 권예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포시가 해외에서 입국한 군포 시민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임시 생활시설입니다. 총 11개의 시설을 유료로 운영 중인데 이미 9월 중순까지 예약이 마감됐습니다. 해외 입국자들만 이용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자리가 부족해 더 이상 추가 신청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안양시 임시생활시설의 경우도 남은 객실이 10개 안팎으로 곧 포화 상태에 이를 것이란 분석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덩달아 자가격리자도 크게 늘었습니다. 자택에서의 격리를 피할 수 없게 되면서 생활수칙 준수에 대한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자들은 방문을 닫은 채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해야 하며 동거인과의 대화를 가급적 피해야 합니다. 또 창문을 열어 환기를 자주 시켜야 하는데 이때 인근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한편 지자체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에 따라 주말까지 강력한 계도 활동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군포시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밤 9시 이후 편의점이나 공원에서의 음주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시민들의 빠른 귀가를 당부했습니다. 또 음식점과 카페 등을 이용할 때 반드시 출입 명부를 작성해 줄 것과 방역수칙 준수를 요청했습니다.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 이칠 권리라고 들어보셨나요? 인터넷상에서 개인의 정보를 수정하거나 영구적으로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개인의 인권 침해와 상인들의 경제적인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지자체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인터넷 방역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문 기자입니다. 안양의 한 식당입니다. 지난 5월 말 제주도로 가족여행을 다녀왔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족이 이 식당을 다녀갔습니다. 또 다른 코로나19 확진자는 방문하지도 않은 이 식당에 들렀다고 거짓 진술을 했다가 들통이 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전파 장소로 잘못 알려지면서 한동안 이 식당은 고초를 겪어야 했습니다. 지금은 괜찮으세요? 전 그러기도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해프닝이 끝난 지 석 달이 훌쩍 지났지만 여전히 관련 정보는 온라인에 떠다니고 있습니다. 안양시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이 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 방역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이동 경로를 삭제하도록 한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지침에 따른 조치입니다. 센터 개설 보름 만에 800건이 넘는 정보를 수집할 만큼 방대한 자료가 인터넷상에 도배돼 있습니다.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인터넷상에 남아있는 동선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걸 모으고 이제 수집하고 또 삭제 요청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 확진자가 또 방문 점포가 2차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하니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칠 권리를 찾아주는 인터넷 방역 신고센터는 안양시청 홈페이지에 개설되어 있으며 시민 제보를 통한 자료 수집도 병행합니다. BTV 뉴스 이재문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불안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외출이 어려운 데다 대면 접촉까지 줄어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이 중요한 만큼 마음을 다스리며 현실에 적응하는 심리적 방역이 가장 좋은 해소법이라고 하는데요. 코로나19 우울증 해소법을 강혜진 기자가 전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또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집단 감염 확산으로 지난 3월 초 이후 일일 신규 확진자가 늘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불안과 우울감이 커지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등 우울감을 호소하는 상담자도 늘었습니다. 바이러스라는 분명한 원인이 있어서 그리고 이제 그것으로 인한 많은 일상생활이 이제 자꾸 막히고 변화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분명한 스트레스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우울증, 코로나 블루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건 이제 우울증으로 진단하기보다는 우울감을 느끼시는 것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장사가 안 돼 걱정하는 소상공인들의 우울증 상담도 많아졌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물론 접촉자나 의심 증상자 등으로 자가격리됐다 해제된 이들의 우울 증상도 조기에 치료해야 합니다. 바이러스 감염이 질병이다라는 트라우마를 겪게 되면 우울과 불안감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충분한 수면은 물론 상대와 전화로 소통하는 등 마음을 다스려 현실에 적응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코로나 우울증에서 좀 두드러지는 게 불안이거든요. 다른 우울증과는 조금 달리 불안이 되게 두드러지는데 이제 불안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물론 이제 언론 보도나 이런 걸로 촉발되기도 하지만 그걸 잘 다스려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안 다스리기, 마음 다스리기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시설 방역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다스리는 심리적 방역으로 코로나를 극복하고 우울증이 심각한 경우 전문의 치료를 받는 것이 도움됩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석 달 앞으로 나갔습니다. 3일부터 원서 접수가 시작됐는데요. 코로나19로 학업에 지장을 받은 수험생들은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입시 전문가들은 9월이 수험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때라고 강조합니다. 권예술 기자입니다. 교육부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등교 개학을 결정했습니다. 대학 입시가 가까워지면서 챙겨야 할 학사 일정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 수험생들은 2학기 개학과 동시에 챙겨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당장 9월 3일부터 수능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데다 16일엔 평가원 주간의 9월 모의평가가 예정돼 있습니다. 또 수험생들은 수시 생활기록부 입력 마감일에 맞춰 필요한 서류들을 목록화해야 합니다. 때문에 다가올 9월 모의평가의 의미는 특히 남다릅니다. 지난 6월과 7월 모의평가 일정이 교내 지필평가 시기와 겹쳤기 때문에 제대로 된 평가 지표 역할을 할 수 없었다는 분석입니다. 자기가 지원하려는 대학에 따라서 수능 체제를 맞출 수 있을지 그 여부를 이제 판단하는 것이 바로 9월 모의평가가 되겠고요. 졸업생들, 재수생들, 반수생들이 함께하는 재학생들도 물론 같이 보는 가장 중요한 시험이 되기 때문에 자기 실력을 제대로 파악해 볼 수 있는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불규칙해진 생활 습관을 다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실전과 같은 시간 관리 연습을 평년보다 일찍 시작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불안감이 높아진 수험생들에게 자신감을 가지라고 강조합니다.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는 이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버리시고 자신의 강점만, 자신이 잘하는 점만 생각해 보세요. 한편 불가피하게 등교 개학이 결정됐지만 몸에 이상이 있거나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는 학생들은 등교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입시 관련 일정은 별도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소홀히 해선 안 됩니다.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 인천 수돗물 유충 사고와 관련해 합동 정밀 조사단이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앞서 중간 발표와 마찬가지로 정수장 활성탄지에 서식하던 깔따구 유충이 가정으로 유입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먹이를 걸러주는 앞쪽의 혓발은 물론 먹이를 씹어먹는 구강의 큰 턱과 턱밑마디, 발톱에서도 까만 흔적이 보입니다. 정수장에서 서식하는 깔따구에서 발견된 활성탄 미세 입자입니다. 수돗물 유충 합동조사단이 인천 수돗물 유충 사고와 관련해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공촌 부평 정수장의 활성탄지에서 서식하는 깔따구 유충이 배수지 등 공급 계통으로 유출됐을 때 체내와 표피에 활성탄 미세 입자가 부착돼 있어 활성탄지에서 유출됐다는 흔적을 확인했습니다. 조사단은 정수장의 창문을 열거나 환기시설 중단, 사람 출입 시 깔따구 성충의 유입이 가능하며 활성탄지는 온도, 수중, 먹이, 역세척 주기 등을 고려했을 때 유충이 생존할 수 있는 환경임을 확인했습니다. 인천시가 2018년 이전에는 비용 절감 위주로 수도 사업을 운영했고 급수 인구당 상수도 사업 종사 인력도 타 특광역시보다 적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사단은 이번 유충 유출 사고에 대한 백서 발간을 인천시에 제안했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조사단은 사고 원인과 관련해 종합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계속해서 배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합동조사단이 제안한 종합 대책을 살펴보면 먼저 활성탄 지로의 깔따구 유입 방지를 위한 건물의 이중 출입문과 방충 시설 설치, 개방형 정수장의 활성탄지 상부에 덮개 시설 설치를 권고했습니다. 또한 깔따구 번식이 왕성한 기간에는 역세척 주기를 7일 이내로 줄이고 정수장 내 유충 조기 발견을 위한 긴급 모니터링 방법도 제안했습니다. 활성탄지의 설계 시공과 관련해선 하부 지시층의 규격과 두께 설정 연구, 역세척 운영 가이드라인 수립, 위생관리 강화 법규 보완 등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지난 10년간 국내 고도 정수시설 용량은 1일 510만 세제곱미터에서 820만 세제곱미터로 증가했고 관망은 15만 킬로미터에서 21만 킬로미터로 증가한 반면 수도사업소 인력은 12만 9천 명에서 11만 7천 명으로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노후화된 수도시설의 신설과 개량을 위한 충분한 사업 예산의 집행과 고도 정수처리 공정을 전담할 전문 인력과 기술 인력을 보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조사단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최종 조사 결과 보고서를 환경부로 제출할 예정이며 환경부는 이를 검토해 종합 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송도구치도시 공원 곳곳에 멸종위기 2급인 맹꽁이가 집단 서식하는 게 확인됐습니다. 갯벌을 매립할 때 다른 지역 토양에 묻어온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그런데 먹이 활동을 하러 이동하던 새끼 맹꽁이 수백 마리가 길에서 밟히거나 말라 죽고 있습니다. 이형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송도국제도시의 한 도로변. 멸종위기 2급인 맹꽁이가 차도를 오갑니다. 주차된 바퀴 옆을 서성이다 인도로 올라가려 시도하지만 높은 벽에 가로막혀 올라가지 못합니다. 최근에 이곳에서 약 200마리의 맹꽁이가 말라 죽었습니다. 주변 공원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등산로에서 움직이는 작은 생명체, 역시 멸종위기종 맹꽁입니다. 그런데 곳곳에서 발에 짓눌린 사체가 발견됩니다. 등산객의 발길에 치이고 밟히면서 이른바 로드킬을 당한 겁니다. 새끼 맹꽁이들이 먹이 활동을 하러 왔다 갔다 하는 과정 속에서 밟히는 거죠.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그냥 모르고 쭉 다니면 그냥 밟히는 거예요. 환경단체는 등산로 입구 양쪽에 편말을 설치했습니다.
이곳에 멸종위종 맹꽁이가 서식하는데 성체가 되기 전까지인 6월에서 8월까지는 물속에서 나와 주변 땅으로 이동한다며 주의해달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워낙에 크기가 작은 데다 색깔도 낙엽 등과 구분이 안 돼 로드킬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송도의 다른 공원에서도 맹꽁이가 발견됩니다. 갯벌을 매립하면서 다른 지역 토양을 가져올 때 맹꽁이도 함께 옮겨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체 서식지를 조성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송도에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맹꽁이가 이렇게 흙에 딸려와서 생긴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맹꽁이들이 이제 아예 좀 넓은 곳에 서식할 수 있도록 맹꽁이 공원 하나를 좀 조성해서 만든다든지 하는 것에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맹꽁이를 송도에 위치한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맹꽁이가 서식하려면 먹이 활동을 하고 월동을 하기 위한 습지와 야산 등이 필요하다며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는 부적합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공원에서만 300마리 이상의 멸종위종이 로드킬을 당하는 상황인 만큼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인천과 수원을 잇는 수인선이 다음 주 토요일에 전 구간 개통합니다. 수인선이 폐선된 지 25년 만에 도시철도로 완전 부활하는 겁니다. 심층 취재에서는 수인선 전 구간 개통에 대한 의미와 기대 효과에 대해 짚어봅니다. 먼저 수인선의 역사와 부활 의미를 이정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과 수원을 이어주는 수인선의 역사는 1937년부터 시작됐습니다. 당시 소래염전의 소금과 여주지방의 쌀 등을 일본으로 반출하기 위해 수인선을 개통한 겁니다. 협계 열차였던 수인선은 마주보고 앉으면 앞사람 무릎이 닿을 정도로 작아 꼬마 열차로도 불렸습니다. 한량의 크기가 시내버스보다 작았지만 물자와 사람을 실어 나르며 시민들의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70년대부터 버스가 대중교통으로 성장하면서 수인선 이용자가 줄고 운행 구간도 차츰 짧아졌습니다. 그리고 1995년 12월 31일 수인선은 59년간의 운행을 마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회생은 부설의 목적은 식민지 수탈의 어떤 그런 아픈 역사 속의 목적으로 이제 부설이 되었지만 60년대, 70년대에는 수원과 인천을 오가는 학생들, 통학생들에 발휘되었고 또 이제 근처 밭에서 텃밭에서 일군 채소라든지 바다에서 잡힌 물고기라든지 이런 걸 이제 수원, 인천 오가면서 내다 파는 우리네 어머님들이 자주 이용하셨던 그런 또 이제 기특한 그런 열차였죠. 폐선된 수인선이 도시철도로 다시 개통한 건 지난 2012년입니다. 인천과 경기 남부지역 도시개발로 인구가 다시 증가하면서 도시철도로 재탄생한 겁니다. 수인선은 1단계와 2단계, 3단계로 나눠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1단계로 오이도에서 송도 구간이 2012년 6월부터 운행을 시작했고 2단계로 송도에서 인천 구간이 2016년 2월에 개통했습니다. 그리고 12일 3단계 구간인 수원에서 한양대 앞 구간의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안산 구간은 기존 도시철도를 그대로 이용할 예정입니다. 수인선이 폐선된 지 25년 만에 모든 구간이 완전 개통하는 겁니다. 사업비는 총 2조 74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수인선 전 구간이 개통되면 인천에서 수원까지 소요기간은 크게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 구간이 개통되게 되면 현재는 이제 인천에서 수원까지 가려고 하면 한 9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근데 이번에 복선 전철화가 됨으로 인해서 약 한 20분 정도 단축되는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인천과 경기를 동일 생활권으로 묶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협계 열차에서 도시철도로 재개통한 수인선. 수인선의 완전 개통으로 인천과 경기 남부, 서울을 잇는 수도권 남부 연계 철도망이 완성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수인선이 완전 개통하면 수원까지 운행 시간이 대폭 줄어들죠.
5년 뒤에는 이 노선이 인천에서 전국을 잇는 고속철도의 출발점이 됩니다. 인천시가 3대 핵심 사업으로 꼽은 제2공항철도 역시 이 노선과 연계돼 있습니다. 이어서 이형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주역에 고속철도 EMU 260 열차가 들어옵니다. 연말에 중앙선 투입을 앞두고 시험 운행을 하고 있는데 향후 월곶 판교선에도 투입됩니다. 수인선 송도역에서 출발해 판교를 거쳐 경강선을 타고 강릉까지 운행합니다. 최고 시속 180km인 GTX보다 80km가 더 빠른 고속철이 수도권과 광원까지 있습니다. 인천발 KTX와 더불어 2025년이면 고속철도로 전국을 오가게 되는 겁니다. 최고 속도 260km까지 달리는 준고속열차가 투입됩니다. 출발점이 수인선 송도역입니다. 그래서 25년이면은 우리 송도에서 출발해가지고 강릉까지 2시간대에 도달할 수 있는 새로운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속철을 인천 서쪽으로 잇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먼저 송도역까지 운행하는 EMU 260을 인천역까지 연장하는 것. 274억 원을 투입해 인천역 고상홈을 100m 정도 연장하면 EMU 260이 들어올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존 분석보다는 83%가 줄어든 규모인데 예산 확보는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지금 현재 계획으로서는 고속철도가 송도역까지만 들어오게 돼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늘려서 인천역까지 들어오게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전에 비해서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이게 정차하는 역을 늘리는 개념이라서 여러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는데 이것이 잘 추진되어서 인천역을 넘어 인천공항까지 고속철을 잇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발표한 인천시 민선 7기 3대 핵심 과제 중 교통망 확충 방안입니다. 전국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만드는 인천발 KTX와 제2공항철도 건설에 속도를 높이는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역시 문제는 경제성 확보. 다행히 인천공항공사가 신선식품과 소재, 부품, 장비 등 화물을 신속히 운행하기 위해선 제2공항철도 노선이 필요하다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제2공항철도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작년 10월 달 국토교통부에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해달라고 건의를 했고 이 사업에 가속도를 붙이기 위해서 지금 공항공사랄지 관련 기관들하고 긴밀하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25년 만에 완전 개통을 눈앞에 둔 수인선. 5년 뒤엔 동쪽으로 이어지는 고속철의 출발점이 됩니다. 올 연말 확정될 예정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서쪽으로 있는 철도망 확충 방안도 포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SK 브로드밴드. 보통 아이 한 명을 키우는데 월 100만 원 이상 든다고 합니다. 자녀가 많은 가정일수록 부담이 더 크겠죠. 인천시는 이런 다자녀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아이모아 카드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그동안 3자녀 이상에게만 주던 혜택을 2자녀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NIB 이하영 기자입니다. 매년 낮아지고 있는 출산율. 2019년 인천의 합계 출산율은 한 명도 채 되지 않는 0.94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산율 감소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양육 비용도 그중 한 문제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의 한 달 평균 육아 비용은 107만 원인데 다자녀의 경우 비용 부담은 더 커집니다. 정부와 각 군구는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3자녀 이상인 가구에만 혜택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인천시는 기존 인천 아이모아 카드의 발급 대상을 3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 이상으로 대폭 넓혔습니다. 2자녀 이상 가구까지 확대되면서 모두 18만 8천여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우리가 이제 2자녀 이상 낳는 그런 가정에 특별한 혜택을 드리고자 우리가 이런 카드사와 협약을 해서 카드 패키지 형식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시는 카드 명칭을 인천 유 아이모아 카드로 변경하고 혜택도 더욱 늘렸습니다.
주요 혜택은 의료기관 종합검진 할인과 공항과 시군구 공영주차장 할인, 시 여성체육문화시설 수강료와 이용료 감면 등이 있습니다. 길병원, 인하대병원 등 인천 지역 9곳의 의료기관에서 적게는 10%에서 최대 70%까지 종합검진 비용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영종 시사이드 레일바이크, 인천 시티투어버스, 하버파크 호텔 할인 등의 혜택이 추가됐습니다. 기존 학원비를 감면해주거나 영화 관람, 놀이공원, 요식업 등 이용요금 할인 등의 혜택도 유지됩니다. 백화점, 대형 할인점, 주유소, 커피숍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은 기본이고요. 인천시에서 제공하는 체육문화시설 이용료 할인과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카드입니다. 저희 농협은행 인천영업본부는 가족과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업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서비스 혜택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유 아이모아 카드는 가까운 농협은행을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고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다자녀 가구를 위한 인천시의 작은 틈새 복지가 출산율 증가에 큰 도움이 될지 주목됩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 보통 딸기하면 겨울철 추운 날씨에 먹는 과일로 생각하죠. 그런데 한여름에도 신선하게 맛볼 기회가 늘었다고 합니다. 더운 날씨에 쉽게 물러지는 딸기의 특성을 개선해 단단하고 잘 자라게 하는 기술이 개발됐기 때문인데요. 농가의 소득 확대에 보탬이 될 전망입니다. 박원기 기자입니다. 향과 맛이 달콤하고 비타민C가 풍부한 붉은 과실의 대표 중 하나가 딸기입니다. 딸기는 저온성 작물로 25도 이하의 선선한 기후를 좋아합니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11월에서 다음해 5월까지 수확합니다. 여름 기간 생육이 어렵고 재배가 됐더라도 쉽게 물러지는 특성상 유통 과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때문에 여름에는 주로 냉동 딸기를 수입해 쓰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2010년 이후 고화와 무화 같은 여름 품종을 개발해 연간 600톤 정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인기인데 특히 동남아에 매년 종묘 수출 계약이 늘면서 로열티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농진청은 이들 딸기보다도 당도와 수량이 40% 높고 그 열매가 단단한 품종인 미하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번에 만든 딸기는 경도가 아주 높아서 이 경도 높은 딸기가 수출에 좋거든요. 그리고 딸기 자체는 여름 딸기는 제과용으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아마 수출하고 제과용으로 미하는 많이 사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실 자체가 큰 편이고 고온에서 기형은 물론 병충해에도 강합니다. 특히 판매 걱정이 없는 부분이 재배 농가로서는 큰 매력입니다. 일단 판매가 수월해서 참 좋고요. 농산물이 판매만 걱정 없으면 큰 문제 없이 간다고 하는데 판매 걱정은 없이 일단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게 일단은 좋고 추가적으로 계속 투자를 해서 한 2배 정도? 이 규모의 한 2배 이상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미하 품종은 무주와 강원도 평창에서 시범 재배 중인데 올해 10월까지 신청을 받아 보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박원기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배달앱이 큰 인기를 끌고 있죠. 편리하기는 한데 적지 않은 배달비는 소비자 몫입니다. 인천시가 배달앱 생태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입점 수수료는 물론 중개 수수료와 광고비가 없는 공공앱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NIB 이하영 기자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인기를 끌고 있는 배달앱. 배달앱의 등장으로 편리한 주문이 가능해졌고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비대면 서비스가 활발해지면서 배달 시장이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5번 이상 이용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전화보다는 배달앱이 더 보기 편하고 또 배달앱은 그냥 메뉴를 한 번에 볼 수 있어서 좋고 또 결제도 바로바로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처럼 편리한 배달앱에도 가맹점들의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인천시는 서울시, 경기도와 함께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를 꾸려 2,000곳의 배달앱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배달앱 거래 가능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배달앱 입점 이유에 대해서는 업체 홍보가 편리하다는 답변이 55.5%로 가장 많았으며 입점하지 않고는 영업 지속이 어려워서가 52.3%로 그 뒤를 이겼습니다. 또 가맹점 10곳 중 9곳은 배달앱을 이용하지 않으면 매출이 하락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는 음식 배달을 위해서는 배달앱이 필수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가맹점 10곳 중 8곳이 배달앱사에 지불하는 광고비와 수수료가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로 인한 광고비와 수수료 부담은 고객의 배달료로 청구한다는 답이 41.7%로 가장 많았고, 음식값을 올리거나 식재료 변경을 통한 원가 절감으로 대체한다는 답변이 뒤를 이었습니다. 가맹점들은 배달앱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방법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배달앱의 독과점으로 업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배달앱을 이용하고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넘어가는 상황. 이를 막기 위해 인천시는 2018년 6월부터 시 공공 플랫폼인 인천이음에서 전화주문 서비스를, 서구에서는 지난 1월부터 공공 배달앱 인천이음 배달서구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 플랫폼은 소상공인에게는 입점 수수료와 중개 수수료, 광고비 무료 혜택과 동시에 소비자에게는 캐시백과 가맹점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공공성을 확보하면서도 민간의 혁신을 함께 수용하는 방법, 그걸 이제 Public Private Partnership 모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정치하게 구조를 만들어서 좀 이런 배달, 그다음에 언택트 소사이어티에 적합한 모델을 만들 계획입니다. 인천시는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배달앱 생태계를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또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는 배달앱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입법화에 대한 정책도 건의할 예정입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겠습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